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영입니다. 지난달 수입차 판매에서 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입 MPV 시장에서 도요타 알파드가 1등을 차지한 거죠. 야, 일본 차인데 괜찮아요? 거부감 없으신가? 아니, 생긴 것도 이거 앞모습 이렇고 뒷모습 이러면 야, 이건 너무 중국차 같지 않아요? 차만 좋으면 됐지. 뭐 실내가 이렇게 멋있는데 카니발이나 뭐 스타리아보다 훨씬 럭셔리하고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차는 안 돼요? 제가 중국차 얘기하면은 중국에서 뭐 얻어먹은 거 아니냐, 이런 분들 계신데 당연히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중국에서 뭘 어떻게 하면 얻어먹을 수 있지? 중국 정부에서 뭘 주나? 앞으로 돈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아, 진짜 기적의 논리다. 제가 중국차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중국이 좋아서라기보다 막강한 경쟁 상대가 될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그렇게 제대로 봐야지만 제대로 경쟁할 수 있고 우리도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중국차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거, 이거는 눈앞에 닥친 현실인데 이걸 아직도 눈치 못 채시면 정말 답답합니다. 중국 내수용이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신데 너무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내수용이다, 그럼 그건 안방 안에서 싸우는 거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지만 중국 내수용이다? 아니, 중국이 지금 미국보다 1.5배 더 파는데 세계 1등 시장인데 그 1등 시장을 다 먹혀? 당연히 우리도 들어가야지. 폭스바겐, 토요타, 벤츠, BMW, 뭐 포르쉐 할 거 없이 다 중국 때문에 먹고 사는데 거길 안 들어가? 게다가 중국 자동차 회사들도 그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자동차 수출 지난달 판매량 증가 50%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그거보다도 50% 더 증가했으니까 엄청나죠.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수출량이 더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테슬라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생산에서 수출하는 양을 따지면 대한민국보다 앞에 있어요. 제가 며칠 후에 저 중국에 또 가는데 중국차가 아니라 독일차를 시승하러 갑니다. 참, 세상이 좀 그래요. 여튼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막강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볼보 EM90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지리 자동차가 나왔죠. 이 지커하고 플랫폼을 공유하는데 가격이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너무 비싸서 사실 이건 경쟁할 것도 없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걱정되는 차가 나왔습니다. 중국 사람들 리샹이라고 하는 리오토의 MPV가 등장했는데요. 이 차는 차체는 굉장히 크고 실내는 좀 멋지고 가격은 저렴합니다. 리오토라고 하는 회사는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돼 있고요. 디자인도 미래적이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 차예요. 근데 디자인이 어서 본 것 같아. 현대 스타리아하고 닮지 않았습니까? 윤곽은 아이오닉 7하고 닮은 것 같아. 아이오닉 7이 마땅히 이렇게 나왔어야 되지 않나, 그런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사실 리오토 현대차하고 닮은 면이 좀 있었죠. 우선 일자 램프 쭉. 아니, 이거 현대차 상징인데 이거 거의 베낀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죠. 현대가 일자 램프 쓴 게 스타리아인데 2021년에 나왔죠. 리오토가 일자 램프 처음 쓴 건 2019년. 우리 그냥 비긴 걸로 하죠. 여튼 이 리오토 막강한 중국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왜 위협적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오토의 차들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1이 이렇게 생겼고 L7 이렇고 L9 이래요. 패밀리룩이 굉장히 강하죠. 가로램프가 쫙 부각되는데 이게 현대차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코나 이렇게 생겼는데 L7 이렇고 L7이 조금 모르겠어요. 그동안의 리오토는 그래도 우리하고 좀 겹치지 않는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L7은 전기차는 전기차인데 엔진이 있는 전기차였습니다. 하이브리드랑은 다르죠. 하이브리드는 엔진을 통해서 발전도 하지만 엔진으로 차를 전진도 시킬 수 있는 차죠. 근데 이 차는 엔진이 전혀 구동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고 엔진은 오로지 발전만 합니다. 주행은 오로지 전기만으로 하는 차.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친환경적이기도 합니다. 배터리도 더 많이 충전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전기차의 레인지 익스텐더라고 하는 별도의 발전기를 달고 있는 형태예요. 만약에 충전하지 못하더라도 장거리 갈 때는 엔진을 통해서 충전을 하면서 가니까 충전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합리적이지만 과도기적인 방식이긴 하죠. 만약에 전기차만 갖고서 충분한 거리를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굳이 엔진은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만약에 전기차 시대가 되면 엔진만 빼고 만들면 되니까 회사 입장에선 투자비를 굉장히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건
분명하죠. 여튼 이 리오토를 보면 이상하게 현대차가 떠오르네 이런 느낌 아니세요? 디자인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디서 많이 보셨을지도 몰라요. 현대차 베이징 제1공장 이거 굉장히 어려워서 어디다 판다 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 얼마 전에 팔았죠? 어디다 팔았습니까? 리오토에 팔았어요. 리오토가 현대차의 경쟁사인데 거기다 팔면 어떡해요? 라고 하실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 해외 진출했다가 거기서 어려움이 있어. 그럼 철수하면 되죠. 장비 다 들고 다시 오면 돼요. 아니면 딴 나라로 다시 가져가면 돼. 근데 중국은 그게 안 돼요. 중국은 공산당이잖아. 공산주의라는 게 뭐예요? 프로레타리아랑 부르주아를 구분해서 이렇게 계급 투쟁을 한다는 게 공산당이잖아요. 그 부르주아하고 프로레타리아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러면 그냥 돈이 많으면 부르주아가 아니에요. 만약에 농사를 짓는 경우에 아무리 일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건 죄가 아닙니다.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얻은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땅을 소유하고 있는 땅 주인은 일을 안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야. 게다가 그 돈으로 또 땅을 사니까 그 돈을 가지고서 계속 생산시설을 더 늘리게 되니까 부가 부를 획득해서 계속 땅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주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갖고 있는 것, 땅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부르주아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그 생산시설, 그 땅, 그걸 공공이 소유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공장도 그 땅이 현대차 땅이 아니죠. 토지 사용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언젠간 나라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사용권이에요. 중국은 지금도 그래. 생산 설비는 당연히 인민의 소유다. 이런 사상이 깔려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만약에 망했다. 그래도 그 시설은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진출할 때는 중국의 공공기업하고 50대 50으로 합자해서 진출해야 되고, 그래서 폭스바겐, BMW, 벤츠 등등등 요즘 중국에서 잘 나가는 해외 브랜드들 다 50대 50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겁니다. 딱 하나의 여유가 있는데 테슬라만 100%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거죠. 어쨌든 50대 50으로 진출하고 나면 당연히 잘 팔릴수록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중국에 좋은 일 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중국에서 정말 안 팔리게 돼. 그럼 중국 기업에다가 공장, 설비 그대로 넘겨주고 와야 됩니다. 현대차에서도 가장 잘 팔리던 시장이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 리오토에 팔았다.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사용권 이건 당연히 넘겨야 되고 공장을 넘겨야 됩니다. 스탬핑, 차체를 찍는 거죠. 용접 공장, 도장 공장, 조립 공장, 엔진 설비까지 하다못해 직원, 식당 뭐 이런 것들까지 고스란히 다 싸서 싹 넣어주는 거죠. 현대차를 생산하는 그 좋은 시설을 리오토가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리오토는 어떤 회사인가? 만들어진 지 5년 된 회사입니다. 단 5년. 중국 사람들은 이 회사를 리샹이라고 불러요. 주인 이름이 리샹이라서 그래요. 약간 욕 같지만 리샹 씨가 처음 회사를 만든 게 불과 5년이라고 했잖아요. 3년 전만 해도 직원 수가 2,900명. 자동차 회사로 보면 아주 자그마한 회사였죠. 근데 불과 2년 사이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19,000명. 오우, 자동차 회사로 치면은 좀 작은 편이긴 한데, 근데 공장이 지금 무려 2개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베이징의 3개 공장과 충칭의 공장까지 4개가 있었는데 지금 베이징 1공장을 매각한 거고요. 2, 3공장 남아있고 충칭 공장을 지금 내놨는데 잘 팔리지 않아서 지금 40% 가격 인하까지 한 상태예요. 그래서 2, 3공장이 있는데 제대로 돌아갈 만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공장에서는 현대와 베이징이 합작한 회사인데 그 베이징 자동차의 아크폭스라고 하는 자동차 이걸 베이징 3공장에서 생산을 위탁해서 해주고 있죠. 현대차가 중국의 경쟁사의 차를 대신 만들어준다. 이게 현대차 자존심에 가능한 일인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리오토에 연간 3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넘긴 거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되면 무시무시한 경쟁자가 되겠어요? 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자,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고요. 그러면 리오토가 만든 MPV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죠. 이게 리메가라는 차인데요. 공개 전에 리오토의 CEO 리샹이 웨이보에 2장의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차의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공기저항 개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맞춰보겠어? 이렇게 올렸어요. 약간 의기양양한 그런 태도를 보였죠. 이 태도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트위터에서 보던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네요. 약간 일론 머스크를 흉내내고 있죠. 이제 트위터 아니죠. X
X 같은 일론 머스크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차의 디자인을 보면 혁신적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정말 공기 저항도 적어 보이게 생겼고요. 미래의 자동차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보는 미래의 자동차가 아니라 약간 과거에서 본 2000년대 초반의 미래의 자동차를 그려봐라 하면 이렇게 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죠. 카니발이 이렇게 생겼는데 리메가는 이렇게 생겼어. 이거 리메가가 훨씬 미끈해 보이네. 그럼 공기 저항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냐? 그렇게 관심이 없던데. 어쨌든 이분이 물어본 대로 공기 저항을 한번 찾아봤어요. 가장 공기 저항이 적은 차 메르세데스 벤츠 EQS거든요. 이 차의 CD 값이 0.20이죠. 그런데 지금 리메가 0.21입니다. 야, 이렇게 생긴 차가 이렇게 생긴 차하고 거의 비슷하다. 괜찮은데? MPV로서는 세계 최고 수치라고 자랑을 합니다. MPV는 사실은 공기저항을 낮추는데 더 유리합니다. 이 공기저항 계수라는 건 말 그대로 계수예요. 계수라는 건 뭔가와 곱해야 되는 숫자잖아요. CD 값이라는 건 자동차의 면적하고는 관계없이 이 형상하고만 관계가 있어서 실제로 자동차의 전면 투영 면적하고 곱해야만 실제 저항이 나옵니다. 이 CD 값, 이 형상에 대한 공기저항 계수에다가 영역을 곱하는 CDA 값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겼으면은 그만큼 공기저항이 덜 나오잖아요. 공기저항이 아무리 덜 나와도 차체가 커버리면 저항이 클 수밖에 없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요즘 자동차 업계들 보면 실제 저항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CD 값만 보여주는데 급급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CD 값이 높이 나와요. 작은 차는 CD 값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차체가 크면 CD가 적은 차를 만드는 게 훨씬 쉬워져요. 이 차도 그렇잖아요. 여기 머리 공간이 헤드레스트 위로 이만큼이 남잖아요. 만약에 이걸 납작하게 했다면 어떨까? 그러면 실제 저항은 낮아지겠지만 CD 값은 높아지는 거죠. 아이오닉 7도 곧 나올 텐데요. 이 차도 CD 값은 당연히 낮을 겁니다. 그런데 CDA를 보셔야죠. 실제 저항은 얼마나 되는지를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자, 여튼 이 차는 얼마나 크냐? 스타리아에 비해서 엄청 길어요. 전장은 5350mm, 전폭은 1965라고 하니까 전폭은 조금 좁고요. 전고는 150mm 정도 더 낮게 유지하고 있네요. 근데 전고는 스타리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차체 바닥에 인테그랄 프레임이라고 해서 프레임이 있는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체가 굉장히 높고 껑충한 느낌이 들죠.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 아래쪽에 프레임을 댈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차체가 괜히 높아진 거예요. 게다가 높이에 대해서도 좀 더 할 말이 있는 게, 리메가는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요. 그래서 차체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고 승차감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주장합니다. 실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실내가 어떤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L라인을 이미 봤으니까. 패밀리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용 효율적으로 실내도 비슷하게 가져갈 게 분명히 보이죠. 지금 SUV인 L9을 보면 실내는 7인승이죠. 리메가도 실내는 7인승입니다. 지금 L9의 실내 3열도 뭐 그런대로 앉을만 한데, 리메가는 이거보다 훨씬 넓은 실내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정말 7명이 여유롭게 타는 차, 그리고 4인승도 만들어서 이 둘째 열에 앉은 사람이 아주 럭셔리하게 즐길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들겠다라는 게 컨셉일 것 같아요. 지금 L9도 둘째 자리를 뒤쪽으로 완전히 눕혀서 퀸시트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당연히 리메가는 그보다 시트 구성이 더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9인승도 나올 거냐? 9인승을 만들 가능성 아마 없을 겁니다. 중국 회사도 이런 차에다가 굳이 사열을 만들어서 뭐 9인승이나 11인승 만들거나 뭐 이런 엽기적인 회사는 별로 없겠죠. 그런 회사가 있어? 현대. 아니 솔직히 스타리아 11인승으로 만들 수가 있는 차야 도대체? 네, 그리고 2열 보시면요, 이렇게 17인치 디스플레이 천장에서 내려오게 되겠죠. 그리고 내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각각 닌텐도를 하면서 이렇게 장거리를 이동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죠. 야, 이거 너무 좋겠는데요. 그리고 1열에도 센터 디스플레이, 조수석용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거대한 디스플레이로 만들어져 있어요. 영화 볼 때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스티어링 휠에 보면 위쪽으로 계기판처럼 생긴 뭔가가 살짝 있습니다. 실제 계기판은 없고요. 기어 시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기서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기도 하죠. 자세한 내용은 이 차가 더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핵심은 충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배터리가 CATL의
최대 5C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800V로 충전해서 무려 최대 521kW 충전을 지원한다고 해요. 100km 충전하는데 한 10분 남짓 걸린다는 얘기죠. 한 20분 정도 충전하면은 가득 찬다는 얘기입니다. 5C가 뭐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CATL의 기린 배터리라고 해서 배터리가 이렇게 굉장히 길어서 밀도를 높게 한 그런 배터리. 5C라는 것도 기린 배터리 같이 그런 이름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린은 기니까 기린. 길면 기린. 아무튼 5C는 이름은 아니고요. C는 C 레이트, 커런트 레이트라고 해서 충전시키는 속도 아니면 방전시키는 속도, 충방전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1시간에 얼마나 충전되느냐? 만약에 1C 다 라고 하면 1시간에 배터리 전체를 한 번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5C다 그러면 1시간에 5번 충전하는 정도의 속도. 한 번 충전하는데 12분이면 충전이 다 된다. 보통 어지간한 100kW 정도 자동차 충전하는데 급속 충전기에서 1시간 남짓 걸리잖아요. 근데 이런 5C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들은 한 20분이면 충전 다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배터리의 C레이트를 보면 이 차 충전이 얼마나 걸리겠구나, 이 차가 내놓는 출력은 또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 예상 가능하겠죠. 충전 속도 빠른 건 알겠어요. 근데 800V 시스템 어디 있으며 이걸 어떤 식으로 빠르게 충전하겠다는 거냐? 한 번 충전을 12분 만에 할 수 있는 5C급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50개 이미 갖췄다고 하고요. 연말까지 300개의 슈퍼차징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무려 3000개의 충전소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건 좀 엄청나네요. 아니 무슨 돈으로 이걸 하겠다는 건지. 회사가 지금 5년 된 회사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충전기를 3000개에 이게 중국의 뻥 스케일인가? EP 지금 몇 개 세웠죠? 125개 세웠다고요? 참. 네, 그리고 당연히 자율주행 얘기 나옵니다. 완전 핸즈프리 수준을 지원한다고 해요. 손을 완전히 놓고 자율주행으로 가게 하겠다. 레벨 3 자율주행이라고 하고요. 어떤 회사가 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지금 다양한 센서들을 달고 있고요. 라이다도 당연히 달려 있습니다. 허사이의 AT128이라고 하는 라이다를 지붕에 달아놓고 있어요. 128이라는 건 128채널 라이다를 천장에 달고 있고 엄청나게 비쌀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달았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허사이 라이다라는 회사가 사실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되고 있죠. 미국의 뉴욕 증시에 상장한 회사예요. 연초에 아주 대박이 났던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가총액이 그때 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조, 단번에 세계 최고의 라이다 기업이 됐죠. 전 세계에서 차량용 라이다가 15만 대밖에 안 팔렸는데 그 중에 8만 대가 허사이 라이다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허사이 라이다가 너무 싸. 라이다 가격이 과거에는 1000만 원이 넘어가던 거였는데 이제는 수백만 원 정도 수준으로 많이 낮췄다고 해요. 수백만 원도 여전히 비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 어지간히 자율주행한다는 회사들은 다 이 허사이 라이다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보면요, 루미나, 벨로다인 이런 회사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혼자서 매출이 더 증가하고 있어서 당연히 이 회사 잘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뭐 미중 무역 갈등이 있으니까 지금 주가는 반토막? 여튼 리오토 중국 자동차 회사답게 라이다 제대로 달고 자율주행을 하겠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말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샤오펑의 자율주행 시스템도 직접 경험해 봤는데 그렇게까지 잘 되진 않았어요.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우수한 센서도 중요하지만 어떤 소프트웨어로 자율주행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비교해 봤을 때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더 자율주행을 잘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테슬라가 좀 더 우위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리오토의 리메가 가격은 50만 위안입니다. 9천만 원에서 시작하는 자동차죠. 만만치 않은 가격이에요. 당연히 카니발보다는 비싸고요. 그런데 EV9을 떠올려보면 EV9보다는 훨씬 싼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튼 리오토 리메가 언제 출시하나? 다음 달 12월이면 공식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리오토가 나오는 거 어떤 면에서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MPV들 보면 조금 안일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기아 카니발, 현대 스타리아 뭐 이렇게 경쟁했잖아요. 거기서 거기.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도요타 시에나, 혼다 오디세이,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이 정도 경쟁이었어요. 나머지 MPV는 다 망했어. 세계적으로 요즘 누가 MPV 타냐? 인기가 사그러진 장르라고 생각해서 성능 개선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근데 최근에 보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토요타 알파드, 기존에는 일본 내수 그리고 동남아에만 판매하던 차인데 세계 시장으로 수출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부터 다들 깜짝 놀랐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놀랐던 것 같아요. 전면, 후면
와 엄청나게 못생겼는데 실내는 너무 럭셔리하다 이러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게 됐죠. 지금 가져온 물량 다 팔리고 내년 상반기에도 받을 수 있네 없네 이럴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카니발 정도면 고급 MPV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당연히 넘어섰을 거라고 생각했던 토요타가 그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실내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아니지, 아예 비교도 안 되는 실내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MPV 엄청나게 발전했구나. 그리고 알파드 위에는 렉서스 LM이라고 하는 자동차도 있어요. 더 끝판왕이지.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사실 미니밴을 보면요, 이제 새롭게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장르입니다. 그동안은 미니밴에 대해서 굳이 경쟁하지 않는, 미국 시장에서 좀 저렴한 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찾는 그런 장르의 자동차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정말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럭셔리 장르가 됐습니다. 볼보도 럭셔리 MPV EM90을 내놨고요. 중국산 MPV 쏟아집니다. 샤오펑 X9이라고 하는 자동차도 이렇게 나와요. 지커도 볼보하고 거의 비슷한 지커 009를 내놓죠. 그리고 홍치도 HQ9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이런 차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세상에서 이 고급 MPV 수요를 과연 우리 카니발, 스타리아가 만족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